주말 사이에 충격적인 정보 유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는 쿠팡의 3분기 실질 고객 수보다도 많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대처법까지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겁니까? 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같은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까지 유출됐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주소를 적을 때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적는 만큼 이 정보도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현재까지 3,3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걸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핵심 용의자로 꼽힙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정보를 빼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효 인증키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정황도 파악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대응도 부실하고 경솔했죠. 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6월 말로 추정되는데 쿠팡은 이 관련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처음엔 유출 규모가 4,500여 개라고 했다가 9일 만에 3,370만 개로 말을 바꿨는데요. 쿠팡은 금융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하는데 이 사안을 조사 중인 정부가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3천만 개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지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는데요. 피해 보상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번 유출에 대한 소비자 대처법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쿠팡 유출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피싱 연락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2차 피해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쿠팡 사칭 스미싱 유포와 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 보상 신청, 환불 같은 문구 등과 함께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전화 통화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상 절차 안내를 빙자해 원격 제어 앱 설치 등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사이트는 공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쿠팡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죠. 네, 현재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만 10개 이상 개설이 됐는데요.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 걸리는 것에 비해 배상액은 미미했는데요. 지난 2016년 1,030만 명에 달하는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피해원 2,4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1인당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나왔고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4년 뒤 1인당 10만 원 배상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1,460원대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달러를 쓰는 수출 기업의 현황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 관련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획정보복지부 통상부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일요일인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기재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원래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6월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용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는데요. 최근 환율 변동이 커지자 필요할 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어가려고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장하면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환율은 수출입 기업들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내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외 투자가 활발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달러 수요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약 50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환율 상황 속에서 금융권을 통한 외화 송금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해외 송금 서비스에 특히 적극적이었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이 연달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이게 다른 금융권들은 이미 접은 뒤에 신한이 다소 뒤늦게 접는 양상인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네, 신한카드는 신한솔페이를 통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당국이 소액 해외 송금법을 허용하면서 카드사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성격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했던 신한카드는 계속할 정도로 고객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먼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종료했던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에 이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신한카드의 해외 송금도 막히게 됐습니다. 어제 신한은행은 솔뱅킹 앱 이용 증가를 이유로 폰뱅킹에서 전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신한 측에서 공식적으로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봤던 정부의 달러 관리 강화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 송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카드 핀테크사에서 해외 송금을 할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은행권은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더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다만 비은행권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업체별로 4에서 5만 달러 수준, 여러 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130만 달러까지 초과 송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 유출을 막고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금융의 연이은 서비스 중단은 정부의 환율 방어 기조와 맞물린 선제적 정비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내년부터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1%포인트 높아지고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예정대로 2배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상호금융권 예탁금 이탈 우려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기존 정부안보다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정부안 총급여 5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 배당 소득에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부터는 9% 적용 예정입니다. 기준선이 상향된 건 예탁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로 이 중 약 7.2%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법인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요? 여야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를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어 세율을 30%로 정했습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지금보다 1%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또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현재 0.5%에서 1%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값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소득 기준이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검토되는 방향성은 소득 기준 자체를 좀 손질해 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월세 이 특별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최근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구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국토부는 입찰 공고문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교한 수혜 인원 또 예산 규모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국토부가 소득기준 완화를 감안한 예산 분산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요건으로 인해서 이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나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지원 대상 확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 보겠다는 계산입니까? 네, 우선 구체적인 소득 기준 완화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 결과를 좀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종이 소득의 60% 이하고 이 소득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종이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특히 청년 가구는 이 세단 60% 이하 소득이 한 달에 143만 원 이하라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토부는 현 청년 가구와 원가구 소득 기준을 10%포인트씩 변동시킬 경우에 향후 5년간의 수혜 인원 또 예산 규모를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70, 또 80 등으로 변경했을 때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써서 청약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장 전입이 줄을 이룬 가운데 국가 유공자를 매수해 불법 청약에 나선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부정 청약 시도가 얼마나 많았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어머니가 가진 창고에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 전입해 경기도 고양시 주택의 남매가 각각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32번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시도해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사례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직접 나서는 것 말고 브로커가 개입해서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가 유공자에게 소액의 사례금만 주고 금융인증서 등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청약을 했던 브로커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인천 소재의 주택에 당첨됐고 이걸 제3자에게 매매해 차익을 얻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풀렸는데도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소비 쿠폰도 사라진 상태가 됐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단적으로 소상공인들 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네, 소비 쿠폰 효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고물가로 인해 비용 지출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소비 쿠폰 효과로 매출이 2분기보다 1.2% 증가했고 작년 3분기보다는 5%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익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4.6% 줄어든 1,179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고물가와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2%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분기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쿠폰을 덮어버렸다는 건데 업종별로 보면 어땠습니까? 네, 외식업 중에서는 가성비 외식 수요 증가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매출이 전분기보다 5.8% 가장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카페와 중식, 일식 등 대부분의 외식업 매출이 2분기보다 늘기는 했지만 뷔페 매출은 12%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엔 노래방과 스포츠 시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 매출이 8% 넘게 늘었고 운수 서비스업과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도 매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개별 업종 중에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유통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9%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 유통업종 매출은 소폭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 조금 더 장기간의 분석 결과도 보겠습니다. 소비가 쪼그라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비 외에 돈 써야 할 곳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줄게 되죠. 지난 10년간 가계가 빚을 늘리고 이를 갚느라 소비가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가계들의 빚, 부채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7개국 중 중국 26.2%포인트, 홍콩 22.5%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국가 중 민간 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민간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빚이 늘어나는 거야 다른 나라들도 매한가지인데 유독 우리나라가 빚 때문에 소비가 짓눌렸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해마다 0.4에서 0.44%포인트씩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혼란스러운 내수와 달리 수출은 지난달에도 순항했습니다.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실적을 견인한 건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 실적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산업통상부의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 무역 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4.3%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중 1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11월 역시도 수출 효자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1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8.6%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로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인데요. 12월 한 달이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1,419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기준 660억 4천만 달러로 12월 실적까지 추가될 경우 연간 최대 실적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대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39%, 11% 증가했지만 철강, 일반 기계 등 대다수 품목 수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을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시중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말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평가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양적 긴축을 종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채권과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끝내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앞서 연준은 2022년 6월 당시 기록적 수준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양적 긴축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2년 4월 8조 9,600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는 지난달 26일 6조 5,5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양적 긴축 종료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에브리싱 랠리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이 효과는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네, 연준 자체 움직임 말고도 미국 내 소비 흐름도 증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118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 넘게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9.1% 늘어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고용 둔화와 관세 영향,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소비를 짓누를 것으로 봤던 당초 분석을 감안하면 양호했던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전체 매출도 늘었는데요.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업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통상 한 달간의 강세장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CFRA 리서치에 따르면 1945년 이후 S&P 500 지수는 12월에 평균 1.5%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